프롤로그.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은 2025년 10월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김영훈 67세는 단층집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씻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40년 넘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온 지 6년. 그는 소박한 일상의 평온을 찾았다. 그 묻은 손으로 배추를 다듬으며 이제야 좀 살만하네라고 혼잣말했다.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누구지? 이 외진 마을에서 해가 지면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다. 초인종은 다시 더 급하게 울렸다. 영훈은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연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6년 전 그를 떠났던 아내 이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영훈 씨. 영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낡은 코트는 헐렁했고 한때 윤기 흐르던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팬 눈 밑의 그늘은 그녀가 병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영훈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영훈은 망설였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쥐며 덧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장 잃어버린 시간. 김영훈의 삶은 67년 동안 굴곡을 거쳤다. 1980년대 초, 그는 서울의 대학 도서관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가난한 집안의 22세 장남 영훈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경야독했다. 경제학 참고서들 사이에서 허덕이던 그에게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책 빌릴 수 있을까?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단정히 묶은 긴 머리, 맑은 눈빛, 뺨에 보조개. 영훈은 얼떨결에 책을 건넸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피곤한 하루를 녹이는 햇살 같았다. 난 국문과 이수진이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날 이후 도서관은 그녀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800원짜리 김치찌개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어느 봄날 그녀가 물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는 큰 회사에 들어가서 부모님 고생 없이 살고 싶어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녀는 웃으며 넌 그럴 사람이야. 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어.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그녀의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겼다.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목표가 더 무겁다고 생각했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대기업에 합격했다. 둘은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집은 변두리의 좁은 단칸방이었다. 비록 좁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고 넓었다. 저녁마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귀 기울여 들으며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며 소설을 썼다. 어느 날 그녀의 단편 소설이 문예지에 실렸다. 언젠가 내 소설집을 내고 싶어 라고 아내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론 그녀의 꿈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결혼 2년 차, 딸 소연이 태어났다. 그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예쁘다. 아내는 아니, 당신 닮아서 든든해라고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가족을 위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두 장 멀어진 거리. 소연의 탄생은 영훈의 삶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대리, 과장으로 승진하며 책임과 업무량이 늘었다. 그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왔다.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빠, 내일 발표회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된 소연이 조르던 날, 그는 약속했지만 갑작스러운 해외 바이어 방문으로 가지 못했다. 괜찮아. 아빠 바빠서라고 소연은 말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눈에서 깊어지는 실망을 읽었다. 아내는 더 이상 소설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녁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는 침묵이 불편했지만 피로에 묻혀 생각하지 않았다. 3년 후, 둘째 아들 민재가 태어났다. 가족이 늘어날수록 남편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그는 더 많은 수당을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아내의 전화에 그는 미안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 내일은 꼭 일찍 올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늘 새로운 핑계로 밀려났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하자 그는 팀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해고 대상을 정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다. 2000년대 초, 소연은 대학에, 민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성적과 진로에 관한 것뿐이었다. 어느 날, 소연이 아빠는 항상 일만 생각해라고 말했다. 그의 가슴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원한 건 아빠의 돈이 아니라 아빠였어. 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아내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을 꾸렸지만 그는 그녀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낡은 공책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물었지만 그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공책을 펼쳐보지 않았고 그녀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세 장 무너진 삶. 2014년 영우는 정년 퇴직을 맞았다. 그는 퇴직금으로 강원도, 춘천에 전원주택을 마련해 아내와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다. 이사한 첫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내의 미소는 힘겨워 보였다. 몇 달 만에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당신은 돈만 벌었지. 우리 곁에 없었어. 그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아내의 눈에는 부재만 보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아내는 떠났다. 행복하게 살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내는 짐을 싸며 너무 늦었어라고 답하고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그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술에 빠졌다. 텃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집은 어지러웠다. 한 달 후, 동네 마트에서 아들 민재를 만났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너는? 어머니가 박 회장님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30년 동안 나는 뭘 했지? 그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고 체중은 10kg 넘게 빠졌다. 어느 날 아침, 극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119를 눌렀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는 고혈압성, 위기와 당뇨 초기 증세를 진단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옆 침대에는 백발의 노인, 박순자 80세가 누워 있었다. 나 좀 봐. 80이 다 되어가는 할매가 너보다 생기 있어 보이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잃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다. 젊은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녀가 물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가 답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졌나?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혼의 상처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남은 인생은 자기 삶부터 챙겨. 아내가 떠났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그날 밤, 그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는 깨달았다. 퇴원날, 할머니는 그에게 직접 그린 수채화를 선물했다. 노을 진 바다 위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새처럼 너도 새 인생을 찾아가. 그는 그림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온 영우는 집안을 정리했다. 잡초로 뒤덮인 텃밭을 바라보며 새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뒷산을 산책했다. 복지관에 등록해 서예와 노래, 교실에 참여하며 사별하거나 이혼한 이들과 우정을 쌓았다. 그는 서예로 쓴 인내라는 글자를 집에 걸며 새 삶을 다짐했다. 내장 다시 찾아온 아내. 6년이 흘렀다. 영우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하고 등산 모임에 참여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그는 복지관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었고 이웃들과 수확한 채소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소연과 민재도 가끔 찾아와 아버지의 변화를 기뻐했다. 그런데 그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순간 그는 숨이 멎었다. 이수진이 서 있었다. 도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영우는 갈등했다. 6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보면 이해할 거야. 봉투 안에는 그가 투자하려 했던 계약서, 금융감독원의 사기 경고문, 그리고 그녀가 쓴 미발표 소설 원고가 들어 있었다. 아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2014년 그가 퇴직하기 2달 전 그의 동료 김 부장이 큰 투자 기회를 제안했었다. 당신이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려 했어. 그는 희미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회사를 조사했고 금융감독원의 경고문을 발견했다. 당신은 듣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지. 아내는 비밀리에 금융감독원의 제보자로 나섰다. 당신이 퇴직금을 날리는 걸 막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지쳤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무렵 박 회장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글쓰기 재능을 칭찬하며 자서전 집필을 의뢰했다. 그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꿈을 인정해줬지.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다. 당신이 퇴직금을 날리면 평생 후회할 거야. 깨끗하게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고백했다. 그것만은 아니었어.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30년 동안 당신은 일에만 매달렸고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 영우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분노, 배신감, 고마움이 뒤섞였다. 아내는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다. 퇴직금 사기단 검거 기사였다. 김 부장은 내부 가담자였다. 그가 신뢰했던 동료가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아내는 그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그녀의 제보로 사기 조직은 무너졌고 그의 퇴직금은 안전했다. 봉투 속 소설 원고는 그녀가 박 회장과 살며 쓴 것이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이 담긴 이야기. 원고는 중년 여성이 젊은 시절의 꿈을 되찾는 이야기였다. 그는 원고를 읽으며 그녀의 고통과 후회를 느꼈다. 소설 속 주인공의 편지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걸 잊지 말아줘. 아내는 이어 말했다. 박 회장과의 생활은 3년 전부터 무너졌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늘었다.
그는 점점 거짓말을 하고 폭력까지 썼어. 6개월 전 아내는 난소암 3기를 진단받았다. 박 회장은 그녀의 병을 알고도 떠났다.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해외로 도망갔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소연은 해외에 있고 민재는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당신밖에 없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6년 전에 분노가 되살아났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5장 다시 피는 봄. 영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아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텃밭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내의 원고 속 주인공은 그녀 자신이었고, 그는 이제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과 민재가 집에 왔다. 엄마, 여기서 뭐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엄마가 박 회장이랑 떠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며 주먹을 쥐었다. 영우는 봉투 속 진실을 설명했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 나도 너희 곁에 있지 못했어. 소연은 아빠, 엄마를 도울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해가 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늦었으니 손님 방에서 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그는 텃밭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원고를 다시 읽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다. 그는 눈을 감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우는 식탁에 모인 가족들에게 말했다. 당신을 돕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여기 살진 않아.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줄게. 둘째, 치료비는 나와 소연, 민재가 함께 부담해. 소연은 즉시 동의했고, 민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진 않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영훈 씨. 당신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6년간의 분노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영훈과 민재는 병원 근처에 원룸을 구했다. 저녁, 아이들이 떠난 후, 그는 아내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참 아이러니하지? 내가 당신을 지키려 했는데, 결국 당신이 나를 구하는군. 아내가 웃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미워하지 않아? 내가 떠난 방식 아내가 물었다. 그는 미웠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우리 둘 다 실수했어. 나는 30년 동안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당신은 도망쳤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가 없었어. 이튿날, 그는 아내를 새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다. 치료는 다음 주부터지. 그가 물었다. 응, 월요일부터. 아내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정말로.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소설이야. 꼭 읽어줘. 그는 약속했다. 꼭 읽어볼게. 6장, 치유와 화해. 3개월이 지났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다. 영우는 주말마다 그녀를 방문했다. 때로는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소연이 대학 갔을 때 당신이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기억나. 아내가 말했다. 영우는 미소 지었다. 그때 난 일만 생각했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재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와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수확하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원망만 했나 봐요. 영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소연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난 항상 아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빠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더 잘할게. 어느 가을날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 항암 치료 반응이 좋아요. 종양이 많이 줄었대. 영훈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담근 깍두기를 들고 아내의 원룸을 찾았다. 치료 잘 되고 있다며 그가 물었다. 아내는 미소 지었다. 응, 이대로면 완치 가능하대. 영훈은 깍두기를 내밀었다. 아내는 좋은 냄새야. 고마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의 표정이 밝았다. 내 소설 읽어봤어?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읽었어. 정말 좋더라. 특히 마지막 장 소설의 마지막은 주인공이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었다. 그건 당신과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아내가 말했다. 영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영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우리 둘 다 잘못했지.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영훈은 말했다. 잘 이겨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아내는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야. 7장 새로운 가족. 1년 후 아내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춘천에서 작은 문예 창작 교실을 열었다. 영훈은 텃밭을 가꾸고 서예를 배우며 삶을 충실히 살았다. 그의 작품 화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이웃이 김 선생, 이 글씨에서 마음이 느껴져요라고 말했다. 소연과 민재는 명절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방문했다. 어느 날 아내는 영훈에게 새 소설 원고를 보여주었다. 제목은 다시 피는 봄이었다. 그는 원고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소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네. 영훈이 말했다. 어느 봄날 영훈은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등을 비췄다. 그는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진짜 행복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거야.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텃밭 옆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아내가 준 꽃씨를 심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그는 중얼거렸다. 에필로그. 김영훈과 이수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기지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타인을 용서할 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